오늘은 우리가 현대문법 문장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문장편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을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우죠.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 자, 두 번째는요.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문장의 짜임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법 요소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문법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는 보통 우리 친구들이 높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이렇게 배우게 되죠. 마지막으로 담화 표현까지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문장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를 배우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기를 좀 한번 깔끔하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장 성분은 총 7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부르는 것과 부속 성분, 마지막으로 독립 성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주성분에는 주어와 목적어, 보어, 서술어 정도가 있고요.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죠. 자, 독립 성분에는 말 그대로 독립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이 좀 조심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보어와 주어의 구분, 그리고 서술어의 자릿수, 그 다음에 우리가 부속 성분이지만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게 관형어와 부사어죠. 이렇게 말하니까 다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문장의 짜임새는요.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혼문장, 그 다음에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겹문장이 있는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안은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어진 문장은 다시 한번 대등하게 이어진 게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게 있었죠.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우리가 나열, 대조, 선택 등이 있었고요. 종속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에는 우리가 조건, 목적, 양보, 배경, 정도의 심화 등등등 다양한 게 있었어요. 자, 아는 안긴 문장에는 우리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과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자, 마지막으로 문법 요소에서는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인용 등이 있는데 높임 표현은 다시 한번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시간 표현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시제 표현과 동작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시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는 거, 그다음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늘 묶어서 공부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는 구분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등장하고요. 부정 표현은 되게 간단하지만 요즘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정 표현은 보통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 부정, 그 다음에 능력 부정, 그 다음 단순 부정, 혹은 상황 부정, 혹은 사실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의지 부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안으로 표현이 되죠. 안 먹어. 그쵸? 자, 능력 부정은 대체적으로 못으로 표현되죠. 못 먹어. 단순 부정은 이런 느낌입니다. 비가 안 온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인용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직접 인용은 쌍따옴표와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를 쓴다면, 간접 인용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를 쓰고 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이 정도가 여러분 문장편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험 전날에 이 정도는 쌤이 빠르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출제의 중점 요소들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이 넘버링을 붙여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문장 성분에서 중요한 건요. 관형어와 관형사의 구분이다라는 거를 친구들이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쌤이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관형어는요. 어자로 끝나죠. 얘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쵸? 문장의 구성 성분입니다. 자, 관형사는요. 사자로 끝나죠. 얘는 품사예요.
자, 여러분 얘의 차이는 뭐냐면 품사라는 건 단어의 성질이에요. 한마디로 이 단어는 애초에 자, 여러분 관형이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가 체언을 수식한다라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 단어는 애초에 체역을 수식하려고 만들어진 단어다라는 게 품사인 거예요. 자, 그럼 문장 성분은 근데 달리 이 문장 성분은 이 문장 내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 문장 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문장 내의 역할. 쌤이 이렇게 분홍색을 이렇게 꺼냈는데 이게 너무 색깔이 좀 구린 것 같지 않나요?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바꿀 수 있나? 그쵸, 오케이. 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관형어는 이제 문장 성분이고 관형사는 품사다라고 쌤이 금방 정리를 해줬는데 자,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으니까 친구들이 좀 한번 예문을 들어줄게요. 자, 이런 겁니다. 나는 새 책을 샀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문장 성분부터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문장 성분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자, 이 샀다는 서술어죠. 여러분 언제나 문장 성분을 파악할 때는 서술어부터 접근하세요. 자, 샀다의 주체 누굽니까? 나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샀다에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니까 책을 이라는 목적어를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 남은 바로 이 새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 이 새가 책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책이라는 명사 이꼴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한다는 거죠. 관형어. 됐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한번 품사를 따져볼게요. 품사. 자, 앞에서부터 보면 나는 대명사죠. 자, 여러분 명사 뒤에 뭐가 붙어요? 체언 뒤에는 조사가 붙죠? 자, 느는 조사인데 구체적으로는 보조사입니다. 자, 여러분 새의 품사는 뭐예요? 그렇지, 얘는 애초에 단어 자체가 관형사가 되는 거죠. 자, 책은 다시 명사고요. 명사 뒤에 뭐가 온다? 조사가 온다. 자, 여러분 샀다는 기본형 사다로 놓고 봤을 때 그쵸? 품사 뭡니까?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새라는 거는 관형어이자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문을 하나 더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나는 똑같은 예문에서 예쁜 꽃을 샀다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다 똑같은데 딱 두 가지 바뀌었어요. 뭐요? 꽃이라는 부분과 예쁜이라는 부분 딱 이 두 가지 바꿨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문장 성분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문장 성분은 마찬가지로 서술어, 서술의 주체, 그 다음에 목적어인데 예쁜이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 꽃이라는 왜 이렇게 될까요? 그쵸? 자, 예쁜은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 꽃이라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 문장 내에서 명사를 비롯한 체언을 수식하는 건 뭐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품사를 따져볼 건데요. 나머진 다 똑같으니까 예쁜의 품사를 따져볼게요. 여러분 예쁜은 기본형 자체가 예쁜이에요? 아니면 기본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기본형이 예쁘다라고 따로 있네요. 아, 예쁘다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죠. 그럼 얘는 형용사가 잠시 관형어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차이점 보이나요? 자, 새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거고요. 예쁘는 형용사가 잠시 관형어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품사 파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예쁘다라는 기본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간과 어미의 분석이죠. 자, 예쁘까지가 하나의 어간, 다가 어미라고 하죠. 자,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예쁘는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고요. 다는 어미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 문법에서 어간은 고정되지만 어미 자리는 다양하게 종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쁘에다가 뭘 붙여야 예쁜이 돼요? 그렇지. 이 니은을 붙였더니 예쁜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자, 여러분 예쁜이라고 우리가 형태가 바뀌니까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체언을 수식하는 애들을 우리가
관형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니은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이 니은은 원래는 형용사여서 서술어의 기능을 했던 애를 잠시 관형사 형태로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어미다라고 해서 얘 이름을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형사형이라고 되어 있죠. 형, 즉 형이라는 건 형태예요. 형태. 한마디로 얘는 품사가 바뀐 게 아니라 성분의 형태만 잠깐 바뀌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쌤 이제 원초적인 예시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장을 했다고 해서 여자가 돼요? 아니면 그대로 남자예요? 남자죠. 즉 여장 남자가 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성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이 품사와 성분의 구분을 어려워하는데 품사는 단어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데 딱 한 번 접사와 만날 때만 바뀌어요. 평상시에는 모습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쁘는 형용사이자 관용어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관용어와 관용사를 물어보는 구분해보는 문제를 냈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어? 이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관용어는요 기본형이 관형어는요라고 하면 안 되고 쌤이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관형사는 그냥 기본형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형사는 단어의 본성이기 때문에 기본형이 그냥 그 자체인 거야. 예를 들면요. 새의 기본형이 뭐야? 새야. 얘가 관형사인 거야. 근데 여러분 예쁜의 기본형은 뭐야? 예쁘다네? 기본형이 따로 있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즉 관형어 중에서도 관형사가 아닌 관형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들은 기본형이 따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형어는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반지를 사는데요. 반지를 여러 개를 산 거야. 자, 근데 어떤 반지를 샀나 한번 봤더니 얘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자기 친구예요. 친구의 반지가 예쁜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친구라고 하지 말고 내가라고 해볼게요. 내가. 자, 어떤 사람의 반지가 너무 예뻐서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그거 이제 뭐 한정판이어서 백화점에 팔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중고 거래를 한 거예요. 친구의 반지를 샀다. 두 번째, 근데 맨날 첫날 중고 반지만 끼기가 조금 아쉬우니까 이번에는 백화점에 가서 반지를 새로 산 거야. 새 반지를 샀다. 근데 새 건데 예쁜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쁜 반지를 산 거예요. 근데 하필 그게 되게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반지를 샀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얘네들은 모두 다 문장 내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렇지. 얘네들은 모두 다 문장 내에서 반지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죠. 부정할 수 없죠. 그쵸? 자, 근데 두 번째, 얘네들의 품사를 한번 따져봤더니 친구의라는 얘는요. 친구라는 명사 뒤에는 뭐가 오죠? 조사가 오는데 이는 관형격 조사죠. 그래서 명사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가 된 케이스네요. 자, 두 번째, 새는요. 품사가 뭐야? 기본형 그 자체죠. 관형사였네요. 자, 여러분 예쁘는 기본형이 따로 있죠. 예쁘다의 품사는 형용사인 거죠. 자, 마지막 다이아몬드는 품사 뭐예요? 명사죠. 명사가 명사 수식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관형어여도 품사는 다를 수 있다. 이게 우리 문장 성분에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친구들이 잘 따라가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대문법 전반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이제 또 좀 더 정리를 해볼 건데요. 관형사와 관형어의 구분이 그런 것처럼 부사와 부사어의 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사어는 꼭 부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부사는 애초에 용언,
관용어, 부사 자신, 문장 전체를 수식하려고 만들어진 품사라면 부사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관용어, 관용사와 같이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현대문법을 좀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거는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서술어 자체는 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필수적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주성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요. 내가 연필을 책상에 놓았다 라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문장 성분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 있는 놓았다가 서술어죠. 여러분 서술의 주체는 내가, 주어죠. 언제나 서술어 잡고 주어 잡으세요. 연필을, 을이라는 목적어를 썼으니까 목적어죠. 책상에라는 위치를 표현하는 부사어 썼네요. 자, 여러분 이때 꼭 필요한 게 뭘까 하면 세보는 거야. 자, 일단 주어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근데 무엇을 놓았는지 목적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노타의 경우는 어디에 놓았는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가 3개구나 라고 하면 얘는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자리 서술어. 즉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문장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사이에 어떤 연필이냐면 헌 연필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헌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관용어. 여러분 얘는 품사 뭘까요? 관용사입니다. 자, 그럼 이때 헌은 꼭 필요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꼭 필요하진 않죠.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자릿수에서 세지 않고 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뭘 물어보냐면 내가 새 것을 준비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준비했다가 서술어죠. 서술어의 주체 내가, 그 다음에 것을 이런 목적어죠. 자, 여러분 이때 새는 것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죠. 이 것이라는 건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했었어요. 자, 의존명사라는 거는 혼자서는 의미가 성립하지 않아서 관용어의 수식이 필요한 의존명사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쌤, 새가 없으면 것을이라는 건 의미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새도 자릿수로 세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의존명사의 수식어인 관용어는 자릿수로 세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주어와 목적어 두 가지만 세서 두 자리 서술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들 입장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을 세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의존명사의 수식어인 관용어는 세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정리 잘 해놓을게요. 자, 이어서 우리 좀 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쟁점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문장 성분에서 좀 더 넘어가서 문장의 짜임새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문장의 짜임새에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잘 알아두면 좋을 거는요. 첫 번째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과 보어를 가진 혼문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헷갈리냐? 모습이 비슷해서 그래요. 그쵸?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어를 가진 혼문장은요. 동생이, 공무원이,
된다 라는 문장과요. 서술자를 아는 문장은 토끼가 앞니가 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서술어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된다. 된다의 주체는 동생이. 근데 여러분 동생이 된다? 뭔가 부족해요. 보충하는 말 보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길다 서술어. 여러분 서술의 주체 토끼예요? 앞니예요? 앞니죠? 그럼 앞니가 주어가 되네요. 근데 여러분 앞에 하나가 더 남았어요. 주어가 또 있네. 주어 1, 주어 2.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주어 서술어가 하나의 절을 이루는 서술절이고, 그랬을 때 이 주어 1의 서술어가 서술절 전체인, 따라서 여기 앞니가 길다가 하나의 절이고 이 전체가 아는 문장인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었죠. 자, 여러분들 반대로 오른쪽은 동생이 공무원이 되다. 주술구조 한 번밖에 안 나왔죠. 이렇게 주술구조가 한 번밖에 안 나면 우리는 이거를 혼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혼문장입니다. 근데 쌤이 왜 이 문장을 보여줬는지 알겠죠? 보면요. 여기도 여기도 가. 주격조사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는 복격조사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어와 주어는 구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주제로 주격조사와 복격조사의 구분도 알아놓으면 문장 성분 파트에서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 주격조사나 복격조사나 모두 모양새는 이나 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복격조사는 주어가 있는 문장에서 되다나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올 때는 보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되다나 아니다가 나와 있을 때는 그 문장을 유심히 보면 됩니다. 여기 되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면 되겠다. 자, 네 번째 이번에는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서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있었죠. 자, 여러분 둘 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니까 하는 역할은 채연수식이에요. 그쵸? 자, 근데 관계 관형절은 차이점이 뭐냐? 얘는 관형절 속에 생략된 성분이 있죠. 근데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 내에 생략된 성분이 없죠. 이거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격 관형절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실, 어떠한 의견, 어떠한 판단, 어떠한 가능성, 어떠한 소문 이런 식으로 주로 좀 특정해서 쓰이는 명사들이 좀 있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가 돌아왔다 는 소문이 들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들렸다 서술어죠. 자, 이 들렸다의 주체는 소문이 들린 거죠. 그쵸? 주어 서술어죠. 자, 근데 또 다른 서술어가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돌아왔다는 이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이것의 주체는 그가 주어죠. 따라서 그가 돌아왔다는 이라는 게 하나의 절인데 무슨 절인가 봤더니 소문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에요. 그때 이 절의 내용을 문장으로 그대로 풀어보면 그가 돌아왔다 라고 완성된 문장이 나오죠. 즉 생략된 성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관계관형절은요. 빨간 사과가 열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서술어 열렸다. 열렸다의 주체는 사과가죠. 자, 근데 또 다른 서술어 보이죠? 어디 있어요? 빨간. 그쵸? 빨간도 서술어죠. 왜요? 기본형 빨갛다잖아. 근데 여러분 이 빨간은 원래 문장으로 돌려봤더니 사과가 빨갛다 라는 문장이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사과가가 생략된 거 보이죠? 이게 바로 관계관형절입니다. 그래서 동격관형절과 관계관형절을 구분하는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 문장의 짜임새가 시험범위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문장이에요. 문법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정리할게요. 이건 좀 간단한 건데 우리 친구들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중에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요. 그는 밥을 먹었지만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라는 문장은 주술 구조부터 분석해 볼게요. 자, 않았다의 주체 나, 그쵸? 밥을 목적어, 그쵸? 먹지 않았다는 하나로 묶어서 서술어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서술어 보이죠? 먹었지만. 먹었지만의 주체는 그 무엇을 밥을 목적어. 그럼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죠.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문장이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칙칙폭폭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이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했었죠. 그랬을 때 이어진 문장 중에 이 앞에 있는 문장 먼저 나온다라 해서 먼저선 선행절이죠. 뒤에 있는 문장은 뒤웃자 서서 후행절이죠.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 변화가 자유로우면 우리가 그거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죠. 바꿔볼까요? 나는 밥을 먹지 않았지만 그는 밥을 먹었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이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괜히 대조를 계속 종속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착각을 많이 하니까 쌤이 한 번 더 짚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치 변화가 가능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었죠. 그럼 반대로 위치 변화를 했을 때 즉 의미가 변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의미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변하는 건 뭐겠어? 그때는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종속적이냐 대등이냐를 구분할 때 해봐야 될 게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꿨을 때 의미가 유지되냐 변화하냐 이걸 포인트를 잡아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쟁점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아닌데 그래도 선택지에 종종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서 나는 그곳을 나왔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자, 여러분, 나왔다가 서술어죠. 서술어의 주체는 나는이죠. 그곳을은 목적어인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서술어 보이죠? 많아서. 많아서의 주체는 사람이죠. 자, 근데 도서관에는 공간을 표현하는 부사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초록색이 하나의 문장 절이고요. 또 여기 파란색이 하나의 문장 또 절이죠. 주술과제 관계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절을 우리가 후행절이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절을 선행절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나는 그곳을 나와서 도서관에 사람이 많았다. 자, 위치를 바꿨더니 내용이 달라졌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위치를 바꿀 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요.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초록절을 이 파란절 안에다가 넣어볼 거예요. 자, 넣어보면요. 나는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서 그곳을 나왔다 라는 문장이 되죠. 물론 나는 또 써도 돼요. 그쵸? 나는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서 그곳을 나왔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을 때, 자, 내용이 같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제 이어진 문장이 아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술구제 파악해 볼까요? 자, 나왔다는 서술어죠. 나왔다의 주체는 나는이죠. 자, 또 다른 서술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많아서죠. 자, 많아서의 주체는 사람이인 거죠. 그쵸? 아이고.
자, 그랬을 때 사람이 많아서야 어울리는 게 여기 도서관에부터고, 그리고 나는 그곳을 나왔다가 또 초록색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는 전체 초록색이라는 아는 문장에, 그쵸 여러분, 얘가 전체를 안고 있죠. 이 아는 문장 속에 이 파란 문장이 안겨 있다라는 거 보이죠. 그쵸? 이 파란 문장은 안긴 문장. 근데 이때 이 안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 나왔다라는 것을 수식하는 부사절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선행절을 후행절 사이에 삽입하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라는 게 선택지에 종종 등장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쌤 이거 개념 수업 때 다 해주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도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문장의 짜임새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쌤이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러분, 문장의 짜임새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이 문장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문장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쌤이 늘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루틴을 쌤이 늘 잡아주는데요. 언제나 서술어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서술어를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서술어를 알면 우리가 서술의 주체, 주어죠. 서술의 주체인 주어를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과정을 n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용언에 관형사형이 나오면 걔는 원래는 서술성이 있는 용언인 거잖아요. 이때는 얘는 무조건 관형절이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가져갔다의 주체는 뭡니까? 그쵸, 동생이죠. 자, 여러분 또 다른 서술어 찾았더니 읽던이 있죠. 읽던의 주체는 내가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주술 두 번 나왔으니까 얘는 일단은 견문장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 책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주술구조니까 일단 절이고요. 근데 명사 수식이니까 관형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또 연습해 볼게요. 주장했다의 주체는 그는이죠. 자, 또 다른 서술어 있나 봤더니 적임자이다 라는 서술어가 있네요. 적임자이다의 주체는 자신이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임까지가 또 하나의 문장이죠. 자, 주술구조를 갖추고 있으니까 절인데요. 형태를 보니까 명사처럼 끝났네요. 명사절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발생했다의 주체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 또 다른 서술어를 봤더니 침입한이라는 서술어가 있죠. 침입한의 주체는 무장강도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한까지가 하나의 주술구조를 갖춘 절인데 무슨 역할 하나 봤더니 명사수식하네요. 관형절이죠. 근데 여러분 관형절은 관형절인데 앞에 있는 관형절의 내용을 풀었을 때 온전한 문장이 나오죠.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했다. 그럼 얘는 동격 관형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적합하다. 적합하다의 주체는 따뜻한 기운은 이죠. 자, 또 다른 서술어 찾아봤더니 자라기 있죠. 자라기의 주체는 옥수수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옥수수가 자라기라고 보니까 주술구조 절, 근데 명사 형태니까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쌤이 계속 말하는 거 서술어를 파악하고요. 두 번째, 서술의 주체를 파악하면 우리가 주어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면은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된다.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문장이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놓치기 좋은 거, 용언의 관형사형은 관형절이다라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쌤이 빨간 사과할 때 그 빨간도 서술어였잖아요. 사과가 빨갛다. 이런 걸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문장의 짜임새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새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인용에서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인용으로 넘어왔어요. 쌤이 이거 줄여서 높시, 피사, 부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일단 높임 표현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인 계시다, 주무시다 조심해야 되죠. 자, 여러분 이때는 이 계시다의 계시 그리고 주무시다의 주무시까지가 어간이죠. 얘네 다 어간의 일부예요. 따라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가, 쓰였다 라고 말하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쵸? 자, 다음 우리 두 번째,
여러분 드시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얘가 특수어휘냐 아니냐는 좀 인정의 여부가 필요해요. 하지만 얘가 들시다 라고 해서 시가 분명 들어있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잡수시다를 통째로 특수어휘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학교마다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시가 들어있는 건 맞아요. 따라서 차이점은 계시다와 주무시다의 시는 어간의 일부이지만 드시다와 잡수시다의 시는 선어말 어미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높임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가 있죠. 근데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가 없죠. 따라서 활용도의 측면에서 주체 높임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쵸?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언을 우리가 활용시킬 수 있는데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특수어휘가 없으면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 좋겠다. 자, 그럼 특수어휘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모시다, 여쭙다, 혹은 여쭈다도 되죠? 들이다, 뵙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상대 높임은요. 어미라고 하면 안 돼요. 종결 표현으로 높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거. 상대 높임에는 높임도 있고 낮춤도 있어요. 따라서 낮춤이어도 상대 높임이 실현됐다라고 말을 하죠. 상대 높임에 높임이 실현됐다라고 해야지 높임 표현이고요. 상대 높임이 실현됐다라고 하면 낮춤말도 들어갑니다. 왜나 여러분 이거 봐봐요. 우리 외우잖아요.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게체, 헤라체, 해우체, 해체 이렇게 6가지 외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위에 4개는 격식체이죠. 즉 공적 상황, 그다음 아래 2개는 비격식체, 사적 상황, 편한 말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2개는 높임 표현이지만 여기 2개는 낮춤 표현이죠. 여기는 높임 표현이지만 여기는 낮춤 표현이죠. 그래서 상대 높임은 낮춤도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놔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정말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조금 찌질하게 문제를 내는 학교에서는 이 어미에 따라 어디에 이 등급이 들어가는지 우리 구분하는 문제 나오는 거 알죠? 그쵸? 뭐뭐 하려무나 이런 거, 뭐뭐 함세 이런 것들이 다 어디인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조금 내신형으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이 어미 구분을 다 외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꼭 시험 전날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여러분, 우리 시간 표현에서 중요한 거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시간 표현이 곧 시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도 있고 동작상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시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라고 쌤 늘 말하죠. 자, 여러분 이때 진행상은 언제나 알아놔야 됩니다. 자, 진행상은 뭐뭐 하고 있다. 자, 다 먹어 가다. 자, 뭐뭐 하면서 들어라. 이게 진행상의 3인방이고요. 3명, 사람은 아니죠. 3요소고요. 완료상은 뭐뭐 있다. 그 다음 뭐뭐 버리다. 그 다음 뭐뭐 고서. 이게 또 완료상의 3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친구들이 맨날 착각하는데 잘 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다를 계속 쌤 이거 진행상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진행상이 아니죠, 여러분. 자, 이건 쌤이 늘 말했지만 앉았고 이미 앉았어요. 그 상태의 지속입니다. 그건 완료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앉은 행위는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앉는 행위는 끝났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 이게 완료상이에요. 자, 여러분 꽃도요. 피어 있다. 자, 여러분 꽃은 피었고 그 상태의 지속이에요. 이거 완료상입니다.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거. 착용동사는 중의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착용과 관련된 동사에서 고 있다를 쓰면은 얘는 2가지로 다 해석돼요. 진행상으로도 해석되고 완료상으로도 해석된다라고 했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예를 들면 양말을 신고 있다 있죠. 검은 양말을 신고 있다가 말 그대로 양말을 신는 도중 진행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검은 양말을 신고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이 이미 신었고 그 상태의 지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착용 동사인 예를 들면 신다, 쓰다, 입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고있다를 썼을 때 중의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제 표현에서 중요한 건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시제 표현에서는 우리가 사건시와 발화시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앞서다 라는 말의 행위를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먼저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즉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다 라는 거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 찍혔다. 즉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다 라는 거는 사건시가 먼저 그 다음 발화시가 나중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과거 시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제 표현에서 조금 이제 어렵게 들어가는 학교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얘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간단합니다. 절대 시제는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났어 과거, 일어나는 중이야 현재, 일어나지 않았어 미래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럼 상대 시제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로 관용절이 있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요. 자, 그가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 세웠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문장의 짜임새로 치면 서술어, 서술어의 주체, 주어. 근데 또 다른 서술어 보이죠? 자, 지나가는 주체는 아이인데 생략됐죠. 그럼 바로 이 관형절의 시제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상대 시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얘를요 우리가 절대 시제로 체크를 하면은 어차피 불러 세운 것도 과거, 지나간 것도 과거예요. 그쵸? 왜냐면 절대 시제의 포인트에서는 내가 말을 하는 시점에 지나가는 사건도 이미 일어난 일이고 불러 세운 것도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과거 시제가 됩니다. 하지만 얘를 상대 시제 기점으로 보면요. 내가 불러 세운 그 시점에 그 아이는 지나가고 있었죠. 한마디로 지나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대 시제의 개념에서는 이 관형절이 불러 세운 그 시점에는 현재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상대 시제의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어떤 관형절에서의 시제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 근데 불러 세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지나가는의 시절을 파악하는 이런 게 상대 시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알아놔야겠죠. 자, 여러분 이제 피동과 사동인데요. 자, 피동과 사동은 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야겠죠. 자, 피동과 사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건 바로 피동과 사동의 구분이죠. 자, 피동과 사동을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목적어의 유무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적어가 없으면 사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동은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적어가 있다고 무조건 사동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목적어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의미, 맥락 파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때 맥락 파악을 한다라는 거는 통사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본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랬을 때 뭐뭐 어지다, 개되다, 당하다의 느낌이 표현되면은 걔는 피동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뭐하게 만들다, 이꼴 뭐뭐하게 하다죠. 뭐뭐하게 시키다의 느낌이 어울리면은 사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순서를 한번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개에게 팔을 물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 있으니까 바로 사동 이러면 안 돼요. 목적어가 있네. 그럼 의미 파악해 볼게요. 내가 개에게 물림을 당한 거예요? 물림을 만든 거예요? 즉 내가 개에게 팔을 물게 만든 거야? 물림을 당한 거야? 그쵸.
우리는 물림을 당한 거죠. 그쵸? 내가 걔한테 팔을 물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목적어가 있는 피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적어의 유무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의미와 맥락 파악을 통해 얘가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피동사동에서 정말 중요한 거 뭡니까? 그쵸? 이중피동이죠. 자, 우리 이중피동 한번 정리하러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중피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피동, 사동 파트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킬러 중의 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중피동의 포인트는요. 이거죠. 접사인 파생적 피동과 어지다 등의 통사적 피동을 한 번에 같이 쓰는 걸 우리가 이중피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비문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에요. 따라서 얘는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중피동이라 하면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자 파생적 피동을 만드는 건 바로 접사죠. 자 그럼 접사는요. 피동 접사는 이히, 리, 기가 있고요. 통사적 피동은 게대다도 있지만 주로 어지다를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히리기와 어지다가 결합되어서 보통은 뭐뭐 여지다 혹은 이게 좀 활용되면 뭐뭐 여지지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중피동의 모양새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걸 보다 보면 여지다, 여지지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 이중피동이네 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믿겨지다고요. 두 번째는 밝혀지다고요. 세 번째는 가려지다예요. 자, 여러분 셋 다 무슨 형태가 나타났어요? 여지다, 여지다, 여지다가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보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 자, 쌤이 루틴을 만들어 줄게요. 자, 첫 번째 어지다를 제외한 형태를 만드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이 어지다라는 통사적 피동과 파생적 피동인 이히리기가 결합이 됐는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확실한 어지다를 떼놓고 고민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쌤이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확실한 어지다를 빼놓고 고민을 하자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피동과 사동이 죽도록 같이 문제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 여러분 이게 일단 포인트인데요. 자, 일단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학년 교과서에는 피동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늘 사동을 같이 가르쳐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학년, 3학년 엄매라는 친구들은 당연히 피동과 사동을 같이 배우죠. 자, 근데 왜 1학년은 피동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사동을 같이 배우고 문제는 사동이 늘 언급되는 걸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자면 피동은 당하다의 느낌이고 사동은 시키다의 느낌이니까 의미상으로도 전혀 같지 않아요. 그쵸?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혼동을 하는 이유는요. 이, 히, 리, 기라는 접사의 형태가 같아서 그래요. 즉 피동 접사에도 이히리기가 있고 사동 접사에도 이히리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딱 이히리기라는 모양새만 봤을 때는 얘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이히리기가 과연 피동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중피동이냐 아니냐에서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지다는 어차피 빼박 피동이에요. 그쵸? 어지단 여러분 빼박 통사적 피동이니까 얘를 제외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슨 구분을 가는 거야? 얘가 피동일까 사동일까를 구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또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피동과 사동의 구분에서 포인트는 뭐다? 목적어를 넣어보는 거예요. 목적어를 삽입했을 때 너무 자연스러우면 걔는 사동이죠. 근데 부자연스러우면 피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물론 목적어가 있는 피동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목적어가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믿겨지다에서 어지다를 빼면 믿기다죠. 자, 밝혀지다에서 어지다를 빼면 밝히다죠. 가려지다에서 어지다를 빼면 가리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목적어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실을 믿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사실을 믿기다. 자, 두 번째 불을 밝히다. 자, 세 번째 창문을 가리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연스럽과 자연스럽지 않은 거 한번 우리 골라볼까요? 자, 사실은 믿기다는 부자연스럽죠. 얘는 이상하네요. 자, 불을 밝히다는 너무 자연스럽네요. 자, 창문을 가리다 너무 자연스럽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목적어가 어울리지 않는 이 믿기다의 기는요, 피동전미사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피동전미사 기와 통사적 피동 어지다를 한 번에 쓴 이중피동 문장이므로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불을 밝히다는 불을 밝게 만들다 라는 이때의 히는 사동접사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사동전미사에 통사적 피동을 같이 쓴 문장이므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는 파생적 사동에 통사적 피동을 같이 썼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리는요, 기본형이 가리다죠. 얘는 리가 심지어 접사도 아니었어요. 이때 리는 어간의 일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가려지다는 그냥 통사적 피동문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지다의 형태를 의심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이중피동은 하나밖에 없었죠. 믿겨지다 하나만 진짜 이중피동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이중피동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친구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자, 이렇게 기본형 자체에 이히리기가 있는 애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쌤이 몇 가지 예시를 꺼내볼까요? 여러분 놀리다. 이 놀리다도 그냥 놀다에 어떤 리가 붙었다가 아니라 놀리다 자체가 이게 그냥 기본형이에요. 자, 여러분 밝히다. 옆에 불을 밝히다와 달리 얘는 진실을 밝히다예요. 이때는 우리가 애초에 어간에 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리다, 가리다, 밝히다, 당기다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접사가 아니라 기본형이구나 라는 거를 외울 필요 없죠. 기본형 따져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당다에 기가 붙어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 놀리다랑 밝히다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쌤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동과 사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중피동을 구분하는 방법.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사동에는요, 주체가 직접 행동에 관여하는 직접사동과 말만 하는 간접사동이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통사적이면 언제나 간접사동입니다. 그쵸? 통사적 사동은 무조건 간접사동이에요. 하지만 파생적 사동은 둘 다 해석이 돼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 중의적인 이런 문장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는 둘 다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읽히다의 경우는 책을 읽히다는 언제나 간접사동만 가능해요. 왜 그러겠어? 우리가 발음기관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 되게 간단한 건데 우리가 돼지를 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돼지를 먹이다.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돼지를 먹이다의 경우에는 원래는 사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키우다의 의미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동의 의미가 없었다라고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정리하면 좋을 게, 이거 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그쵸? 자, 이런 거죠.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 대응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 문장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날씨가 풀리다 라는 피동문은 날씨를 풀다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짐을 옮기다 라는 사동문은 짐이 옮다 라는 주동문 안 되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9-6은 아니고요. 새로운 겁니다. 그쵸? 10번 인용표현이에요. 인용표현. 자, 여러분 인용표현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 라고는 직접 인용,
고는 간접 인용인데 이 두 가지가 인용의 부사격 조사예요. 이거는 꼭 체크합시다. 그리고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는 시간 표현이나 지시 표현이나 높임 표현을 수정해줘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체크합시다. 자, 부정 표현 같은 경우는 쌤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내용 정리할 때 잠깐 해줬는데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의지 부정, 능력 부정, 단순 부정. 그랬을 때 비가 안 온다. 이 정도가 단순 부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언급을 하자면 부정문의 중의성이 있어요. 자, 부정문의 중의성이라는 게 우리 친구 입장에서 이게 왜 중의적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가 책을 안 읽었다 라고 할 때 얘는 중의적이에요. 왜냐면 안 읽은 건지 그가 아닌 건지 책을 안 읽은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친구들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쌤이 문장편에서 되게 중요한 문법 요소들을 쭉 정리를 해줬는데요. 특히 이 피동사동 파트는 되게 고난도 문법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한번 봐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정리를 하고 시험을 잘 보도록 합시다.